12월 1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붉게 물든 아침이었습니다. 8월 5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일본 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이 줄줄 흘러내리면서 블랙 먼데이로 기록이 됐던 그때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장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미국 연준 FOMC 금리 인하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를 시장에 던져주면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증시 이런 위험자산 시장을 크게 압박을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조금 전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살짝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10만 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서는 그런 모습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서 알트들도 와 싶을 정도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위험자산 시장 중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시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메이저 알트들 보면은 비트코인이 한 5%대 빠진 것에 비교하면 20% 이상 빠진 애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 같았으면은 메이저들이라고 해도 20% 이상 비트코인이 5% 이상 빠졌을 때는 정말 줄줄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판에서는 다 15% 안쪽에서 10에서 15 정도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알트들의 힘이라는 것도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좀 단단한 면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사실은 약간 오버액션 느낌이 좀 있죠. 제롬 파월 의장의 멘트도 해석할 여지가 이 뉘앙스가 되게 애매하게 말을 던져놔서 해석할 여지가 좀 많은데 급등 이후에 최근 한 달 반 동안 급등이 아니고 폭등 이후에 한번 이렇게 유동성 정리 차원에서 뭔가 마켓 메이커들의 장난질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음모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요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 이건 사실 일본 중앙은행이 또 뻘짓 한 번 더 했으면은 폭락 한 번 더 나올 뻔 했는데 다행히 일본의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동결 안 하고 장난치면 트럼프랑 한번 해보자라는 거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예상도 동결에 방점이 좀 맞춰져 있었는데 어쨌든 한바탕 시끄러운 새벽을 보내고 정오 즈음에 발표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도 함께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75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탐욕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대 중반까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비트코인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25bp 인하는 사실 100% 수준으로 예상이 됐던 거라서 그게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제롬 파월 의장의 뉘앙스, 멘트다라는 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멘트를 참 못같이 해놔가지고 해석할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금리 전망치가 9월 점도표에서는 4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2번 정도로 줄면서 사실상 금리 인하는 인하인데 매파적 인하라고 해석할 여지를 선명하게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죠.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트럼프가 들으면 짜증날 수 있는 멘트다 보니까 이 멘트를 한 이유, 맥락, 배경은 뭘까 이런 점들을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위험자산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당연히 시장 압박 요인이기 때문에 짜증이를 조금 더 느끼게 만드는 그런 멘트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가 없다. 법적 제도와 관련해서도 의회가 고려할 사안이고 연준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 이 멘트가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아래로 꼬라박게 만든 직접적인 결정적인 멘트였는데 사실 이 멘트가 되게 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바라보기에 따라서 이게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법 개정 추진할 계획도 없고 이건 의회가 고려할 사안이고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지금 사실상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반대로 뒤집어서 바라보면 연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가 없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의회가 정리를 해주면 된다. 우리는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고 의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진다라면 그걸 통해서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멘트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후자보다는 전자로 해석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오버액션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맞나? 저는 사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진짜 줄줄 흐르더라고요. 새벽에 깨서 봤더니. 그래서 이 멘트와 이 멘트의 배경은 뭘까? 이게 지금 되게 궁금한데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개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아무튼 멘트 자체가 굉장히 다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멘트였는데 그 중에서 시장이 가장 표면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번에 급락이 나왔다. 뭐 이렇게 지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롬 파월 의장이 지지난주에 이런 멘트를 했잖아요.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이것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위험 자산이다. 이런 멘트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멘트가 진짜 진의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죠. 트럼프 공약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친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과대 해석을 한 것인지 사실 의도적인 과대 해석 가능성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워낙 급격한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야지 다음 페이지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 정리 차원에서 한번 흔든 걸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시장은 표면적인 해석으로 반응을 했고 10만 달러가 깨졌다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행이죠. 다행스럽게 일본 중앙은행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을 해주면서 시장이 다시 반등 모멘텀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제청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8억 5천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됐고 원화로 따지면 1조 2천억 원이 넘죠. 롱포지션이 8억 5,200만 달러 규모, 숏포지션이 1억 달러 규모로 날아갔습니다. 24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어요. 저도 4시 반쯤 깼는데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멘트가 이렇게 흐를 멘트는 아닌데 싶은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팔콘엑스 리서치의 책임자 데이비드 로란트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완화 계획이 현재 시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미국 증시와 상관관계가 낮아져 있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2025년 예상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자산군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거시적인 요인은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몇 달 동안은 거시적인 요인보다 암호화폐 산업 내부 요인이 암호화폐 가격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시적인 요인도 간단치 않을 거고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선보이는 부분도 간단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분위기가 일단 금리가 내년에 예상보다 인하 속도가 늦춰질 거라는 어떤 연준의 직접적인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늘 급등 뒤에 급락은 기술적으로든 패턴적으로든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그냥 복잡한 거 몰라도 엄청 폭등했으니까 한번 폭락하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이 드라이하면서 보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때는 적극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그런 노력, 특히 비교적 최근에 급등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대 주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더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해서 다소 전략적이지 못하게 가만히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폭락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은 거일 거잖아요. 그래서 급등을 바라보고 시장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은 사실 앞으로 펼쳐질 본격적인 강세장 와중에서도 중간중간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겠죠. 특히 오랫동안 약세장 저점, 그러니까 재작년 11월에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홀딩 스탠스를 견지하는 약세장 저점에서 그러니까 매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어느 정도 수익화는 필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점에 매수한 주체에 추가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거는 욕심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투자 스탠스라는 게 다 다르지만 비교적 최근에 시장에 들어온 개미 투자자라면, 초보자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리서치를 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머클트리 캐피털의 CIO 라이언 맥밀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암호화폐 투자자는 강세장에서도 20% 수준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고 현재 국면은 오히려 매수하기 좋은 위치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강세장 와중에서도 20% 조정은 사실 귀여운 수준이고 한 40%? 요 정도까지도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40%까지는 안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기관들, 큰 손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까지 급격한 변동성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20% 수준, 아우 야, so cute, so cute 이렇게 생각하고 큰 폭의 조정이라는 게 20%가 만약에 기준점이 된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면, 다시 말해서 이번 사이클 지나고 나서 되돌아봤더니 사이클 최대 조정폭이 중간중간 나온 게 20%? 이 정도면 앞으로 20% 정도 빠졌을 때는 바이더 딥의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저도 계속 지켜보다가 오늘 비트코인 10만 달러 밑으로 빠졌을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건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기준점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강세장 국면에서 중간중간 계속 이 정도의 조정은 나올 거예요. 급락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한 패턴적으로 보면 3-4번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거기 때문에 항상 계획과 전략에 대한 준비는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멍하니 멍 때리면서 어떻게 엄마 하면서 막 심장이 그냥 녹아내리니까 그런 생각은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학습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경험치기 많으셨던 분들은 아마 10만 달러 깨졌을 때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아마 계획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시드는 1차 매수 분량으로 아마 단행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경험치기 쌓여야지 가능한 거, 평소에 리서치가 잘 돼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잘 염두에 두시면은 분명히 앞으로 이 강세장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겐트로픽,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2명이서 같이 쓰는 계정이죠.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를 터치한 뒤에 조정을 받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10만 1,500달러에서 10만 2,500달러 사이다.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지지한다라면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단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라면 깊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이 멘트가 연준 금리 결정 직전에 나온 멘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오버랩이 되죠. 두 가지 상황이. 하나는 이 지지라인이 깨졌다가 연준 제롬 파월 의장 회견 이후에 깨졌다가 지금 일본 중앙은행 금리 동결 이후에 지지받으려고 또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게 예민한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지지받으면 이제 11만 달러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거고, 이건 다시 말해서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어떤 재료들이 추가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취임 전후 시점에 의미 있는 수준의 셀더 뉴스 이벤트 형식의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조정이 빡세게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조정 올 거라고 생각 안 해. 글래스노드인가? 어딘지 지금 이름이 명확히 생각 안 나는데 며칠 전에 그런 분석도 나왔었어요. 이번 사이클은 이전과 달리 약세장 없이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이번 사이클 고점이 아니라 그런 강세 분위기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 누구도 뭐 예단해서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나는 트럼프 취임 전후 시점에 조정 안 올 것 같아. 더 강세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짤 거야.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트럼프 취임식 전후가 중요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고, 전략적으로 개인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에는 당연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삼박자가 맞춰지면은 어떤 이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같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에 제롬 파월을 욕하는 것도 욕하는 건데, 이 파월 아저씨가 굉장히 괜찮은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